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나눔 사회복지학개론 구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나눔 사회복지학개론 신간 교재가 나왔는데요. 여기 안에 포함된 새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제가 카페를 통해서 제가 추록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 추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추록 강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추록 강의는 추록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구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새로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추록 강의를 편성을 했습니다. 추록 강의는 5강 정도 편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이 5강 강의를 열어드릴 겁니다. 따라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5강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유료로 전환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추록 강의는 나눔 CPS에서 심화 이론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64강 이후에 보충 강의로 쭉 올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보충 강의 내용을 그 교재에 있는 구교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추록에 있는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교재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혼돈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신교재를 갖고 있는 분들도 이 새로 들어간 부분, 제가 앞에 64강까지 해서 다루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들을 죄송하지만 찾아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추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 1강 강의인데요. 첫 번째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공무원 수험 가이드입니다. 이 수험 가이드하고 사회복지사 1급에 대한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이 이것은 앞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적어드린 것이니까 한번 쭉 읽어주시고요. 그것이 27페이지까지 이루어집니다. 1강 강의는 28쪽에 있는 사회복지 정책론의 추록 내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록 내용의 28쪽입니다. 28쪽에 48페이지, 49페이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예전에 9페이지에 있었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신간 페이지와 약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간 교재를 갖고 있는 분들도 이 부분들을, 페이지 부분들을 보시면 얼추 한 페이지 정도, 한두 페이지 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가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8쪽이라고 나와 있는 첫 번째 작업장법, 작업장 테스트법, 그리고 중상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 작업장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작업장 테스트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722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작업장법은 바로 1696년입니다. 그래서 작업장법이 먼저고 작업장 테스트법이 나중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인지하시면 돼요. 자, 작업장법이 있습니다. 이 작업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직업훈련과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어떤 교훈, 이러한 것들을 교훈을 삼아서 영국에서 이 작업장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작업장법이든 작업장 테스트법이든 이 두 가지는 빈민을 혹사시킨 그러한 법률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작업장법이라고 하는 것과 작업장 테스트법을 좀 구분하셔라. 이런 의미에서 이 추록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작업장법을 연도로 하면 1696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이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것이 바로 작업장 테스트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작업장 테스트법은 일명 내치불법이라고 하죠. 내치불경이 위반했다라고 해서 일명 내치불법이라 하고 1722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업장법과 작업장 테스트법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공통어는 뭐냐? 작업장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것은 직업훈련과 연관성이 있다. 직업훈련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시 이렇게 하면 작업장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장법과 작업장 테스트법은 거의 유사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법 명칭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쪽 스피랩랜드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심화이론 강의 때 스피랩랜드 제도를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은 스피랩랜드 제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스피랩랜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실력 따지기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판단해 봄으로써 이러한 제도를 알아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스피랩랜드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라고 제가 참고 자료를 넣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버크셔주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빵의 가격과 가족수에 따라 최저 생활 기준을 선정했다. 그래서 가족수당의 효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러한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경기가 불황한 상태, 아주 사회가 공고한 상태 때 나온 제도가 바로 스피랩랜드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심화이론 때 말씀드렸던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29쪽인데요. 뉴딜 정책과 케인즈 이론이 있습니다. 자, 뉴딜 정책과 케인즈 이론에서 예전에 구교재에는요, 케인즈 이론이라는 대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케인즈 이론을 설명해서 붙였는데요. 케인즈 이론은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 대공황 시기 때 유효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그 다음에 정부가 간섭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유효수요 이론, 정부 간섭의 케인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케인즈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책사업을 해서 빈곤율과 실업률을 낮춰야 한다. 그렇게 낮추었을 때 바로 이 사람들에게 소득이 창출되고 이 소득으로 인해서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함으로써 유효수요가 창출되면 경제가 회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전에는 이 자본주의는 시장에 맡게 한다. 이러한 사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러한 자유방임주의를 신봉을 했었는데 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사고의 전환이 뭐냐? 이 사회적인 문제, 빈곤 문제의 책임은 바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책임이구나.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고로 전환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국가가 간섭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나 이 케인즈 이론이 바로 대두되고 나서 정부가 간섭해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수정자본주의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복지국가라는 것이 정착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케인즈 이론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 말씀드렸고 자, 루즈벨트 대통령을 아시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이 대공황 시기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케인즈 이론을 받아들여서 뉴딜 정책을 펴게 되고 이 뉴딜 정책은 바로 성공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심화이론 때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텍스트 문서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자, 59쪽에 있는 유럽에서의 사회보험 등장 배경입니다. 이 문제는요, 최근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넣었고요. 2012년 9월 달 시험에 이게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겁니다. 가족과 시장에 맡겼더니 그것을 못하더라. 그래서 국가가 사회보험이라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한 거죠.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바로 사회보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의 개입에 했던 정당성 그러한 것들이 강조되면서 사회보험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유럽에서 사회보험 등장은 19세기 종반에서 20세기 초까지로 보는 게 다수설입니다.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어디입니까? 독일입니다. 그리고 1883년에 질병보험이 세계 최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회보험이 나오게 돼요. 나라마다. 따라서 1880년 되면 19세기 종반이거든요. 그래서 19세기 후반 또는 종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반까지 이 사회보험들이 다수 나타나게 됩니다.
자, 2번이 우리 시험 문제였어요. 등장 배경으로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나와 있죠.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출제된 부분입니다. 자, 산업화, 즉 자본주의 발전과 각종 사회 문제가 심화됐다. 자본주의 문제가 일어나면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 위험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심화됐다. 그래서 사회보험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 개입의 기능의 확대 말씀드렸죠. 시장과 가족에 맡겼더니 그것이 안 되니까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계의 정치 세력화에 따른 정치적 압력. 그렇죠. 되게 사회보험의 주된 대상은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정치 세력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압력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그 다음에 근대적 국가의 성장과 개입 기능의 확대라고 그랬습니다. 근대적 국가가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개입적 기능이 확대됐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예요. 국가가 개입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강조됐고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위험에 대한 가족과 시장의 문제 해결 기능의 한계 인식입니다. 가족과 시장에 맡겼더니 한계가 있더라. 그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국가의 개입의 확대를 강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면, 자, 유럽에서 사회보험이 등장하게 됐다. 사회보험의 등장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사회보험은 국가가 개입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국가가 개입하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더 많아졌다.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 문제의 심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 사회 문제 중에 이제 사회적 위험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국가 개입을 확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개입의 확대. 이 국가가 개입한 것을 우리가 근대적 국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대적 국가의 성장, 근대 국가의 성장. 그 다음에 개입 확산, 확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가 대개 주된 대상이다 그랬죠. 그래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노동자 계층의 정치 세력화로 인한 압력이 증대됐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시장과 가족의 어떤 기능이 바로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장과 가족의 기능, 한계를 인식하게 됐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보험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9쪽에 있는 내용을 끝냈고요. 자, 30쪽에 있는 내용, 역사 부분인데요. 삼국시대의 역사 내용입니다. 삼국시대는 구교재를 보면 특징만 나와 있는데 삼국시대의 역사를 넣은 이유는요. 거기 있는 3번 대곡자모구면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험에 한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국시대의 구제 사업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사궁구율이 있습니다. 사궁은 환과 고독을 말합니다. 호라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도와준 정책을 우리가 사궁구율이다. 자, 그 다음에 조조간면이 있습니다. 자, 조조간면에서 그 조조는 조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조세를 감면해 준 혜택인데 재해라는 단어가 있죠. 재해를 입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도 그 지금 사회에도 재난구역, 특별재난구역이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조세를 감면해 준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조조감면이다. 자, 그 다음에 대곡자모구면입니다. 대곡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빌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곡식을 대여를 누가 합니까? 백성이 하겠죠. 자, 백성이 대여한 광곡을 거둬들일 때
갖기가 곤란합니다. 상환이 곤란해요. 그러면 그것을 구면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감면, 탕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게 시험에 나온 거니까 별표. 자, 경형방수가 있습니다. 이 형자는 형벌 형자예요. 따라서 이거 사면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천재지변 같은 자연재난에 대해서 형벌을 경감해 주거나 석방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면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영방수. 그 다음에 책기감선입니다. 책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은 바로 왕입니다. 어떤 재난이 나타나면 왕의 자신의 잘못을 여기고 자신의 생활을 삼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책기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 연애를 펴지 않는 거예요. 즉, 내 잘못으로 백성이 힘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생활을 삼가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책기감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이론과 이익집단 정치이론, 국가독점 자본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예전의 교재에는요, 사회민주주의 이론과 이익집단 정치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3번 국가독점 자본주의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독점 자본주의는 다른 말로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전에 마르크스주의가 있었죠. 그것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예요. 그래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와 신마르크스주의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거기 밑줄 친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인데 제가 1번부터 해볼게요. 생산의 사적 소유보다는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 단계의 국가는 끊어요. 독점 자본에 대해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형태를 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인 자율성을 국가가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독점 자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 단계의 가능성을 찾지 않았어요. 즉 자본주의 붕괴론을 말했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할 경우 복지국가가 발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독점 자본주의 이론에 의한 복지정책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복지국가는 자본의 지속적인 축적을 위한 장기적인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능하며 자본 축적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회복지를 증대시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만 2번 별표 국가독점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경제 규제 수단을 통해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키워나갑니다. 즉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본주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장과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펴는 것이 바로 국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정책 외에도 사회보장제도, 단체교섭제도, 최저임금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도 구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와 신마르크스주의를 비교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고전적 마르크스주의가 먼저였죠.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마르크스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신마르크스주의는 우리가 다른 말로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번 슬래시를 하면 쉬워요. 자, 국가가 독점한 상태에서 자본주의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를 하는 거죠.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를 한다. 자, 이 두 가지는 제가 이론 시간에 이제 조진 윌딩에 이야기한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그 다음에 패비한 사회주의, 마지막에 마르크스주의, 그때 말씀을 드렸던 대목이고요. 지금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은 바로 이 대목인데, 자, 이 대목에서 이것과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신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하죠.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왜 인정하느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본주의가 극도로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으니까 자본주의 붕괴론이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인정하니까 복지국가가 발달할 것이다. 복지국가 발달, 그것도 인정합니다. 자본주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복지국가 발달도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르크스주의가 아닌 한 삼인주의나 자유주의나 조합주의 이런 주의를 보면 시장과 가족의 기능을 어느 정도 믹싱을 해서 가요. 믹싱을 해서 가는데 좀 다른 것은 신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를 발달시키고 자본주의를 인정하지만 상대적인 자율성을 국가가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 자율성을 국가가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자율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독점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인정하되 국가가 독점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지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가 복지 정책도 구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지 정책도 구사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신마르크스주의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신마르크스주의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 대목을 놓치지 마시고요. 신마르크스의 대표적인 학자는 밀리반트와 오코너, 제임스 오코너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국가독점 자본주의 신마르크스주의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박근혜 정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박근혜 정부는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것 국정지표가 있었죠. 이 국정지표가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십시오. 첫 번째,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국정비전 달성하기 위해서 5대 국정목표를 첫 번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두 번째, 맞춤형 고용복지. 이게 복지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착안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그 다음에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이렇게 5가지를 5대 국정목표로 보았습니다. 자, 밑에 있는 박스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5대 국정목표의 추진 방향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회복지학개론 시험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거, 맞춤형의 고용과 복지를 구형한다. 이 고용은 일자리와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 복지라는 요소를 고용과 믹싱을 했다라는 것이 착안할 점이에요. 출산에서 노령층이 될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내용까지, 그것과 약간 유사합니다.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 주기별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능동적의 별표.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근로를 통해, 그렇죠. 일자리, 고용이요. 자, 근로의 동그라미, 자립의 동그라미요.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한편,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을 얼추 우리가 단어로 잡아낼 수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써드리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의 복지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능동적인 복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이라고 했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의 서비스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통합 서비스라 했죠. 원스톱으로 들어가는 거. 자, 통합적 서비스. 자, 이렇게 복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고용이 들어갑니다. 자, 고용은 근로를 제공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립을 촉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고용과 이 복지를 같이 연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제가 결론을 써드리면 고용과 복지의 연계입니다. 고용과 복지의 연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대복지법령 연역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이론 수업 시간에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별표를 쳐드렸고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11년과 12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33쪽, 이 유인물의 33쪽을 보면 15번과 16번이 있어요. 2011년에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끊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끊고,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끊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끊고,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끊고, 치매관리법 끊고, 장애인 아동 복지 지원법 끊고, 입양특례법 별표, 입양특례법은 2011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바우처를 아시죠? 그것과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요. 마지막이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바로 바우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추록해서 할 거예요. 자, 바우처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번 2012년에 아이돌봄 지원법이 나왔나요? 네, 아이돌봄 지원법 이것도 뒤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법률 마지막에 두 가지 그 내용은 뒤에서 제가 수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현대 복지법령 연역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이걸 해보죠. 33쪽에 있는 내용까지 했습니다. 34쪽에 있는 복지국가의 유형 분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2012년 9월 달에 이 복지 유형을 구분한 학자 중에 우리가 생소한 학자가 나왔었습니다. 그 학자가 바로 거기 밑줄 쳐져 있는 웨더범이라는 학자하고요. 그 다음에 테일러 구비와 데일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두 학자의 밑줄이 쳐져 있는 이유는 그게 바로 2012년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밑줄을 쳤고요. 그럼 웨더범이라는 학자는 반집합주의, 시민권, 전체주의, 기능주의 아주 생소하죠. 자, 이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암기법은 반시전기 웨더범. 한 번 더요. 반시전기 웨더범. 자, 제가 한번 쓰면서 할게요. 반 밑에 시, 전, 기, 웨더범 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자, 반집합주의라고 합니다. 반집합주의, 그 다음에 시민권, 그 다음에 전체주의, 그 다음에 기능주의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반시전기 웨더범 이런 식으로 외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외워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은 뭐 교재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진행을 했던 것이에요. 자, 여기 쭉 내려오시면은 테일러 구비와 데일이 있습니다. 테일러 구비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개인주의, 계량주의, 개가 두 번 들어갔어요. 개인주의, 계량주의,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마, 개구마, 테일러 구비. 다시요. 개구마, 테일러 구비 또는 개구마, 테일러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따라서 개구마 밑으로 써보죠. 또 개구마, 테일러 구비, 테일러 구비와 데일입니다. 자, 개는 개인주의였죠. 그 다음에 계량주의, 그 다음에 구조주의,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해서 개구마, 테일러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2012년 9월 달에 출제되었던 학자들입니다. 조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 내용은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이제 밑에 보시면 미즐리와 리버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개발적 관점이란 게 있어요. 이쪽에 자녀적 관점이 있으면 이쪽에 제도적 관점이 있죠.
그 가운데 유형에 개발적 관점 또는 발달적 관점, 발전적 관점, developmental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가운데 유형이 바로 거기 있는 대로 미즐리와 리버모어의 개발적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녀적에서는 경제를 강조하고 제도적에서는 복지를 확대하는 거거든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경제와 사회복지를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개발적 관점의 키워드예요. 키 문장이죠. 자, 첫 번째 갑니다.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끊어요. 사회적 개입. 그러면 사회복지를 말해요. 그것을 옹호합니다. 즉 사회복지는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동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 아니에요? 경제 발전도 하고 사회복지도 한다는 거니까. 경제제도와 사회제도의 조화를 도모한다. 거기서 말하는 사회제도는 복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진보와 사회적 진보,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를 말해요. 그 두 가지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합니다. 경제계획과 사회계획에서 끊어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한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통합입니다. 통합의 동그라미,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미즐리와 리버모어의 개발적 관점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며 이쪽에 자녀가 있고 이쪽에 제도가 있고 그 가운데 형태에 바로 개발적 관점이 있다. 자, 이 개발적 관점은 미즐리와 리버모어라는 학자입니다. 밑에다가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좀 써보면 문장으로 써보면 사회복지 플러스 경제성장 이 두 마리를 다 잡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의미에서 조화라는 단어를 쓰고 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진보 플러스 경제적 진보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개발적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개발적 관점은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이제까지는 자녀와 제도에 대한 문제만 물어봤지만 개발적 관점도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12년 9월 달에 이게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미즐리와 리버모어의 개발적 관점을 잡아주셨죠. 자, 이제 35쪽을 보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나옵니다. 보편주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제도적 관점과 연관성이 있고 선별주의는 사회적 약자, 특수계층을 개입하는 즉 그런 사람들은 시장과 가족이 개입하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국가가 보충 개입을 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공공부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선별주의다. 이렇게 배우셨죠. 여기 있는 내용, 자녀적 관점 선별주의, 제도적 관점 보편주의 이 내용들을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윌리엄 스킬러보의 자녀와 제도에서 배우셨어요. 그 내용을 텍스트로 푼 건데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볼 때 지문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지금 이 1번부터 8번이요. 시험 문제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제도적 관점 또는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러면 선별주의 있는 이 1번부터 8번까지 지문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문들을 잘 꼼꼼하게 밑줄을 쳐가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마인드는 자녀와 제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녀적 복지의 대표적인 것은 공공부조인지 아시죠?
보편주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사회수당 또는 사회보험에 들어갑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사례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우처 제도 36쪽에 바우처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바우처는요, 2007년부터 실시했다는 것, 밑줄이 쳐져 있죠. 거기 보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에서 2007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바우처 제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용권 제도, 증표, 증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자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이 바우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부터라고요? 2007년. 자,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급자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국가가 보조금을 그 공급자 기관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수요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바우처로 이제는. 바우처로 주면 수요자가 그것을 받아서 전자바우처를 받아서 그것을 선택해서 기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관들 간에는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질적인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배우셨던 내용이고요. 자,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서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내용은요. 자,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다. 그 다음에 수요자 직접 지원 방식으로 공급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나 도덕처리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자금 흐름의 투명성, 업무 효율성 확대, 그 다음에 정보 직접 관리입니다. 직자로 고쳐주십시오. 직입니다. 자, 직접 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식 바우처 추진이 필요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전략 목표와 가치가 있는데요. 자, 보편성,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 네 가지입니다. 자, 보편성을 보시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합니다.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한다 그래서 보편성이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확충에 1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성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우처를 전산관리합니다. 그래서 전자바우처라고 한다겠죠. 전산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바로 투명성과 연관성이 있고요. 효율성입니다.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자, 공급자에게 지원하면은 비효율적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 허위 청구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더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자바우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했다. 그게 바로 효율성이고요. 책임성입니다.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높은 품질에 동그라미. 아까 제가 질적 서비스 올라간다고 그랬죠.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바로 보편성, 그 다음에 투명한 재정 관리, 전산이요.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책임성. 이 네 가지가 바로 전자바우처 사업의 전략 목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이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가 있잖아요. 홈페이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좀 유념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급여, 현물급여, 증서 비교. 이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쭉 판서를 해드렸잖아요. 교재에 없던 부분이라 제가 넣었고요. 자, 목표율성이 제일 큰 건 뭐죠? 현물. 운영율성이 제일 큰 건 뭐죠? 현금. 그 다음에 소비자 선택권이 가장 큰 거는 현금. 그 다음에 소비 통제가 가장 큰 것은 현물. 그 다음에 오용과 남용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현금입니다. 그래서 목표율성이 가장 낮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이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되 중요한 거. 증서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증서가 다 가운데 있잖아요. 현금과 현물의 장단점을 보완한 제3의 급여 형태가 바로 증서다. 그리고 이 증서는 현금과 현물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바우처가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바우처, 급여의 내용을 어느 정도 마쳤으면 지방교부세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37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지방교부세. 이게
2002년 9월 시험에 나왔었죠.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방교부세를 지방교부세법 중심으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방교부세법의 내용이 2012년 9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소술해 보았습니다. 자, 교부세의 종류는 모두 4가지가 있어요.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종류예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4가지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교부입니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합니다. 지방분권이니까 그래요. 지방자치단체 따옴표.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 등의 통계 자료와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안전행정부 장관.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죠. 그래서 안전행정부 장관은 분권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분권교부세의 산정 기초,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별 교부 내용 자료를 첨부하여 분권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자, 거기 안전행정부 장관의 별표, 그 자리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립니다.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이므로 4번 별표, 재원의 성격상 집행 잔액에 대한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잔액에 대한 정산 절차가 없고 특정 목적 재원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일반 재원이라는 거예요. 자, 줄 긋고 일반 재원 성격이라고 쓰세요. 일반 재원 성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반 재원 성격. 자, 그 다음에 5번 들어갑니다. 과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당의 자치단체로 직접 교부됨으로써 종래의 사업이 계속되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그쪽에 분권교부세를 교부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 지원 중단될 리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분권교부세로 들어가니까. 자, 특별교부세 교부 신청입니다. 1번 지문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 가로, 그 자리에 분권교부세가 들어갔던 거죠.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특별한 상황이니까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야 되겠죠. 투자 효과, 재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끊어요. 신청해야 됩니다. 자, 특별교부세 교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재원계획,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일명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교부세를 받으려면 그 지자체의 특별한 사업, 투자 효과, 그러한 프로포절을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는데요. 지방교부세 안에 특별교부세, 즉 분권교부세 이런 것들이 시험에 등장이 되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정리를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이란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4가지가 있는데 보통교부세, 자,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에서 우리 시험과 연관성 있는 것은 이 대개 두 가지 정도가 돼요. 자, 분권교부세는 재정분권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인 2005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처음에 5년간 실시하기로 했었잖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5년을 연장해서 2014년까지입니다. 2014년까지 실시가 된다. 이렇게 연역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밑에다 쓰겠습니다. 일반 재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한 정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정산 절차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일반 재원의 성격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 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국고보조 사업을 이양받은 지방분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재정분권이라 했으니까요. 그래서 자치단체에 교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방정부가 이걸 받아서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교부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거 있어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려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특별교부세의 첫 번째, 왜 그 사업이 필요하냐,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 다음에 투자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재원계획,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자, 그러한 것들을 재원입니다. 재원계획 등을 세워서 신청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인데, 이 자리에 특별교부세가 아닌 일반 여기 있는 분권교부세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우리는 시험 공부하기 때문에 어디 부분이 바뀌어서 나오는가를 좀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 투자 효과, 재원계획 이런 거 나오면 특별교부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교부세의 내용 아셨죠? 이 지방교부세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결정해서 통지하는 겁니다. 결정 통지한다. 이렇게 또 하나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지방교부세 내용을 마쳤습니다. 정책론 부분에 이제 사회보장 파트로 들어가면 38쪽에 있는 거요. 사회보장의 개념이 쭉 나왔죠. 이것은 제가 교재에서 강의에서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셨죠?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이 바뀌었습니다.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위험이 늘어났네요. 실질노사장, 빈출량.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실질노사장, 빈출량. 빈출량이 들어간 거예요. 빈곤, 출산, 양육이 들어간 겁니다. 자,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1. 사회보험, 2. 공공보조, 3. 사회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가 중요한 건지 아시죠? 사회서비스, 예전에 이 자리에 뭐였죠?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였습니다. 이걸 하나로 사회서비스로 묶었다.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그대로고요. 사회서비스,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끊어요. 그 다음 복지부터 가로,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가로 닫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원스톱의 개념이에요. 다양한 서비스를 한 방에 주는 거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사회 서비스라고 한다. 자, 평생안 사회 안전망이 있죠. 생애 주기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1. 기본 욕구와 끊어요. 자,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2.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의 동그라미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우리가 평생사회 안전망이다. 개념을 잡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기본 이념도 바뀌었죠. 기본 이념도 바뀌었습니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제가 일부러 끊어드렸어요. 이렇게 끊으라고요. 자,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해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끊었죠. 그 다음에 사회 참여, 자아 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끊어요. 사회 통합과 행복한 복지 사회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사회보장 운영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보장 운영 원칙,
보현이형 전민이가 있었죠. 거기까지는 아시나요? 보현이형 전민이가 뭔데요? 보편성, 연계성, 형평성, 전문성, 민주성이죠. 거기에 책임이 들어가요, 마지막에. 그래서 보현형 전민이 책임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대로, 예전 조문 그대로고요. 5번의 별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끊어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책임이란 단어거든요.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해서 마지막에 제가 책임성으로 잡았습니다. 아셨죠? 책임성이 하나 들어갔다는 거 사회보장 운영원칙이었습니다. 자, 이제 박스 내용 아래 39쪽 아래 보면 엥게르 법칙이 나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최저 생계비 추정 방식에서 반물량 방식의 엥겔 방식이 있다. 그리고 엥겔 방식은 엥겔의 법칙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엥겔 계수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텍스트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텍스트를 넣었죠. 경제학에서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값을 엥겔 계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이 저소득 가계에서 높겠죠, 당연히. 총 지출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총 지출에서 식료품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 따라서 저소득층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득 가계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법칙을 엥겔의 법칙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거는 반물량 방식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아래 4번 별표. 소득이 적을수록 저소득이요. 식료품비 지출의 비중이 크고 반대로 소득이 많을수록 식료품비 지출의 비중은 낮은 경향이 있다. 이 내용은 첫 번째 1번에 있던 마지막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 한다고요? 엥겔 계수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소득일수록 엥겔 계수는 높다고요, 낮다고요? 예, 높고 고소득일수록 낮다. 이거를 엥겔의 법칙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0쪽 들어갑니다. 박근혜 정부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법제를 배웁니다. 이 중앙정부가 어떤 정부로 바뀌었느냐,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거든요. 우리 법제를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 나오고 보건복지부 장관 나오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옵니다. 이 세 개 부처가 아주 잘 나오는 부처예요. 그러면 어떤 것만 바뀌었죠?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어요. 보건복지부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그대로예요. 참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자주 바뀌면 혼동스럽거든요, 수험생들이. 따라서 거기에 보시면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보이고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17부 3처 17청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밑에 도식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부조직법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가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정부 부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내용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정책론에서 조금 이렇게 새로 여러분들에게 교재에 새로 들어간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이 추록에 있는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잘해 주시면 실력이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